자, 12회 사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1문의 1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연 20%였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액은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은 자신이 소유하는 Y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갑의 위침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병이 있는데요. 병은 Y토지에 대해서 역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공동저당권이었습니다. X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과 Y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을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갑에게 통지하고 X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채권 최고액인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제 X토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한번 볼게요.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 360조에 나와 있죠. 저당권은 360조에 보면은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익을 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360조에. 자, 이것과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또는 이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요거를 변제하는 것은 일단 뭐 제3취득자나 또는 물상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 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억 2천인데 지금 이자까지 있으니까 2014년 2천만 원, 그 다음에 2016년 5년에서 6년까지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 4천이 지금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변제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액의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면 안 되고 채권의 모든 거를 변제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또 다르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병이 변제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병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을 이제 을한테 변제하고 그리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은 당연히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차이점은 이제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지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면은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여기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안에서는 물상보증인이 필요 없는 사안이죠. 공동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있는 사안이니까 다 지우고요. 자, 지우고 채권 최고액을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정액의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요. 정액의 X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정은 X토지 위에 Y주택을 Y주택인가요? 네, Y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Y주택이 건설이 됐는데, 즉 갑이 건설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건설한 건 아니지만은 정이 주택을 건설했고, 나중에 이제 지상권이 지료 미납을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되었고, 그래서 갑이 이제 Y주택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A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X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무는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채권을 갖고 있는 A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X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무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는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갑이 Y주택의 소유자니까 이제 갑이 정으로부터 Y주택을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는 갑을 상대로 해서 Y주택의 철거와 이제 X토지의 반환을 청구를 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데, 그때 이제 무가 갑한테 청구에 대해서 갑은 지상권에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이제 강제 경매에 의해서, 지금 A라고 하는 건 일반 채권자니까 결과적으로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A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 테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 텐데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나요?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만약 그 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이제 소멸된 시점, 저당권이 먼저 실행됐다면은 저당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66조의 법정지상권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고조를 맞추기 위해서 강제 경매의 경우에도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X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점, 즉 을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점은 그 시점에서는 Y 건물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죠. 즉 X토지는 나대지였던 거죠. 나대지였던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정이 Y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그 Y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없었으니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X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저당권 설정 시점에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즉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갑은 이제 Y주택의 소유자인 갑은 무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항변 사유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지상권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지상권 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당권 부분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뒤로 올수록 이제 이 쟁점들이 앞뒤로 막 이제 같이 결합되거나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슬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 한번 보죠.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갑이 을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을은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X 토지와 Y 주택에 대한 일괄 경매를 신청하였다. 자, 갑이 이제 X 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Y 주택이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저당권자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X 토지와 Y 주택에 대한 일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란 사람이 X 토지와 Y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갑이 기는 Y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뭐 철거될 땐 철거되더라도 기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갑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 일괄 경매가 적법하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일괄 경매가 적법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신축된 건물,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그 저당권을 시행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이제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기가 아니라 을이 이제 X 토지와 Y 주택을 다 경매를 넘길 수 있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는 X 토지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Y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은 물을 상대로 해서 Y 주택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다. 기가 Y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1문의 2였고요. 1문의 1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문의 2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5억을 빌리면서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이제 5억을 대여를 해준 거죠. 5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을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은 겁니다. 을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X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자,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시점은 2016년 2월 1일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된 시점이 2016년 2월 1일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가압류가 돼 있었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A라는 사람이 2015년 8월 1일 날 이제 변제기가 8월 1일이네요. 변제기가 8월 1일이고 2015년 11월 11일 날 가압류를 한 거네요. 11월 11일 날 가압류를 했고요. 그 가압류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냐면은 2억 5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갑은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B는 다시 또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2016년 10월 1일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청구 채권액은 역시 2억 5천이었죠. 여러분이 직접 실무에 나가면은 이 금액까지 다 계산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금액까지 계산하게 되면 결국 산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자와 경매 비용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죠.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밑에 문제까지 볼게요. 자, 그렇게 됐고요. 을은 X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실행하였고요. 집행법원은 X토지의 매각대금 4억 원. 자, X토지의 매각대금 4억 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4억 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자, 날짜별로 따지자면은 A가 2015년 11월 1일 날 가압류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니까 을은 2016년 2월 1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은 A와 을 사이에는 서로 우열이 없죠. 왜냐하면 을은 이제 그 담보권자긴 하지만은 먼저 가압류가 설정된 이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자신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A한테 주장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을과 A는 동일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적용받는 그런 채권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을과 B의 관계를 본다면은 을은 B보다 먼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가압류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을과 B 사이에서는 을이 더 앞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B와 또 A는 둘 다 가압류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우열이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A와 B는 동등하고 을과 B는 을이 이기고, 근데 A와 B는 다시 또 동등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A의 채권액이 A의 채권액이 2억 5천, 그 다음에 을의 채권액이 5억, 그 다음에 B의 채권액이 2억 5천이니까 1대 2대 1, 1대 2대 1의 비율로 채권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우에서는 세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보고, 이제 A는 1억, 그 다음에 을은 2억, 그 다음에 B는 1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요. 이제 세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A와 B도 평등하니까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을과 B의 관계에서는 이제 을이 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 2억 1억이 안분 배당을 해서 2억 1억이 됐지만은 이 1억은 고스란히 을한테 배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압류를 한 A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1억 원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을과 B도 역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서 2억과 1억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을은 B와의 관계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이 1억마저 을이 배당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억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을은 3억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B는 0원을 배당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상 보증인 병이 또 이제 공동저당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이 사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갑이 을한테 채무를 지면서 이제 5억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X의 저당권을 설정해줬고, Y에도 물상보증인 소유의 Y에도 저당권을 설정해줬죠. X 목적물의 시가는 4억, Y 목적물의 시가는 6억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5억의 채권을 갖고 있고, 정은 이제 갑에 대해서 4억의 채권을 갖고 있고, 무는 병에 대해서 6억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후순위 저당권자, 이거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에서 이제 X가 먼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Y가 먼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배당액이 얼마인지를 설명하라고 됐죠. 2013년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골라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동저당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률관계들을 가장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문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뭐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가 4억 원에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X가 4억 원에 팔리게 되면은 을은 먼저 X에서 이제 4억을 배당을 받겠죠.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역시 1억을 배당을 못 받았으니까 Y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을 하고 5억을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에 대해서 뭐 368조 2항에 따른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같은 걸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재산에 대해서 Y가 6억에 팔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을이 1억을 받아가니까 무는 6억의 채무가 있는 무는 여기서 5억을 배당을 받아가겠죠. 5억을 배당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되겠죠. 4억, 1억, 5억을 배당 받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만약에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되면은 이제 이게 시가가 6억이라고 했으니까 6억에 팔렸다는 걸 전제로 해서 먼저 을은 얼마를 받아가겠어요? 을은 여기서 6억에 팔렸으니까 을의 채권액이 5억이니까 을은 Y에서 5억을 배당을 받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을은 5억을 다 배당 받아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받아갈 게 없을 거고요. 그 중에서 5억을 배당 가고 1억이 남았으니까 무는 Y에서 1억을 배당을 받겠죠. 자,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배당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병이 결과적으로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니까 병은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모든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거를 다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병은 X 토지에 대한 이제 저당권, 이제 을이 갖고 있던 저당권 플러스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5억 원의 채권, 이 채권을 저당권, X에 대한 저당권과 이 그 5억 원의 채권, 피담보 채권과 담보권을 그대로 병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X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을의 지위, 병이 을처럼 X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을이 이제 배당을 받아간다고 한다면은 을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제 5억을 변제했으니까 그 5억의 구상금을 갑한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병은 그 범위 내에서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을 행사하니까 결과적으로 병은 X에서 4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겠죠. 4억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제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5억 원 채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Y라는 저당 목적물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사라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무는 못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는 못 받은 부분 범위 내에서 병이 저당 목적물 대신에 취득한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이거를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죠. 물상 대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압류 추심 명령을 하거나 압류 정부 명령 같은 걸 신청을 하든지 이제 그래야 돼서 사실 이 정확히 물상 대위 절차에 대한 거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나와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이제 진짜 그냥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하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바로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압류 및 정부 명령이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뭐 확인할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무는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겠죠. 무는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이 받을 수 있는 X 부동산에서 4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무가 물상 대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가 4억 원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은 아무것도 못 받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을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을은 4억 원을 배당을 받고 이제 을은 4억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X에서 4억, Y에서 1억 그 다음에 무는 그 다음에 5억을 배당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Y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Y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을은 Y에서 5억을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무가 1억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병이 이제 변제자 대위를 통해서 이제 그 을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같은 걸 취득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무가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으니까 무는 다시 X 부동산에서 4억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사자들이 받는 금액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만약에 이제 Y가 먼저 아니지. 여기서 이제 그 X가 먼저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때 이제 그 을이 X로부터 4억 원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Y로부터 1억 원을 배당을 받잖아요. 그리고 무가 5억 원을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병은 자신의 재산으로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거니까 당연히 병은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겠죠. 이 구상금 채권도 역시 무가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긴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물상 대위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저당 목적물이 사라지면서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이 생겼으니까 그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무가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또 이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쓰긴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정도로만. 근데 이제 무담보 채권이니까 이거는 이제 큰 뭐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쓰면 좋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두 문제 더 풀어볼 겁니다. 사실 채권 질권 부분은 사례 문제로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객관식 문제로 선택형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민사 연습을 하면서 사례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지만은 그래도 채권 질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채권 질권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내용들도 사실은 사례 문제로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는 자주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가등기 담보 제도들이 별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질권하고 가등기 담보 부분도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다 문제를 살펴보진 않았어요. 오늘 이제 중요한 문제들도 나왔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저당권에 관련된 사례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한두 문제 정도 더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채권 질권하고 그 다음에 비전형 담보 제도에 관한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저당권 부분에 설명했던 내용들, 오늘 저당권 부분 설명이 워낙 길었죠. 1시간 40분 넘어가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이제 못다 푼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나눠서 같이 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그리고 화요일날 8시에 줌 수업을 할 테니까 그때 또 궁금한 거 있는 학생들은 그때 와서 많이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